자, 여러분, 부활하시죠? 힘들죠? 이게 제가 이제 학교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학교 수업과의 차이점을 늘 이렇게 비교대조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은 사실 이렇게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하고 과목이 또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원 수업은 저 처음에 원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보러 국어 수업을 4시간 이어서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쉬는 시간은 뭐 하나도 안 쉬어도 좋고 학생들 사망하게 할 텐데 하나도 안 쉬어도 좋고 뭐 50분 하고 10분 쉬어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사실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국어를 4시간씩이나 하는 그런 체제가 그런 제도가 있을 리가 있나 농담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그런 농담도 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국어를 4시간. 그래서 저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걱정이었어요. 국어 듣다가 국어에 휩쓸려 여러분이 떠내려가시지 않을까. 근데 잘들 버티시더라고요. 장점이 있죠. 집중적으로 또 한 과목을 공부할 때의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는 아무데나 끊을 수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호흡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또 온라인의 장점이자 단점은 포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몸을 마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리를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실강의 장점이다 단점은 다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죠? 끝까지 저랑 같이 가셔야죠. 잠깐 깨셨어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렇게 국어가 쉽게. 아니 빨리 시간이 이렇게. 그래요. 아무 동의하지 않는군요. 자, 우리 전 시간에 국어에 드디어 이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도 살짝 흐름을 봤고요. 국어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후민정음 창제. 몇 년 창제? 1443년. 반포는요. 1446년. 몇 세기죠? 15세기 꼭 기억해야 하고요. 앞에서 배운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국어의 공식. 복습해 볼까요? 찔러서 피 나오는 애를 무슨 명사? 유정명사. 뒤에는 에게를 써요? 개를 써요? 에게. 무정명사 뒤에는 애를 쓴대. 일본 에게 이겼다. X 뭐라고 해야 해요? 일본 에. 그치? 그럼 이제 또 저한테 오셔서 모기 물어볼 거죠. 모기. 선생님 모기는 찌르면 피 나와요? 안 나와요? 모기는 피가 있겠네 없겠네? 모기 이렇게 딱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 자, 모기에 물렸어요. 모기에게. 모기에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모기 특히 선생님 모기는 무정명사입니까? 유정명사입니까? 모기는 유정명사 취급합니다. 자, 국어의 특질, 의문의 특질 봤어요. 복습 한번 합시다. 일단 의문이 뭐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에 가장 지겹다 지겨워져요. 그렇죠? 지겹게 시킬 거예요. 그래야 시험장 가면 답이 써지거든요. 시험장을 제가 뭐에 가장 잘 빗대냐면 지진 상황. 여러분이 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시험 전까지 기억났어. 시험장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 더 놀라운 건 시험 끝나면 기억나. 그거 3번이었는데 내가 잘못 쓴 답이 왜 잘못 썼는지도 그때는 생각나. 왜 그래요? 뇌의 지진 상태가 와요. 여러분을 아주 긴장한 상태로 끝까지 몰아가니까. 왜? 이게 중고등학교 때 시험하고 다르거든요. 한 번 잘 보고 한 번 못 봐서 엄마한테 혼나고 안 혼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쳐서 대학을 더 좋은 데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대학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렸잖아요. 1년을 더 내가 노량진에 살아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이다 보니 엄청난 뇌의 긴장 상태가 와요. 어떤 상태냐? 우리 학생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생님 넋이 나갔어요. 정답이에요. 특히 시험을 시작한 13분가량 넋이 나간 상태래. 그래서 저는 꼭 국어를 첫 번째 풀지 않도록 여러분한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치르기 전에 신신당부합니다. 제일 잘하는 과목을 첫 번째 치셔야죠. 왜? 넋이 나간 상태니까. 넋이 나간 상태에 어려운 과목, 원점수 과목을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 있는 선택 과목을 1번으로 푸시고 정신이 조금 돌아올 14분쯤에 국어를 만나시길 추천하죠. 그리고 공부를 왜 정확히 해야 되느냐? 뇌 지진 상태가 오니까 지진 상태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쏟아지잖아요. 꽁꽁 묶어놓은 정확한 그 녀석. 어떤 게 정확한 거냐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걔가 정확한 거죠. 아주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서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튕겨 나오는 지식이 되어야만 여러분 시험장에서 실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100번 이루어요. 옳죠, 여러분? 그래요? 아무 반응 없어요. 자, 의문이 뭐였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두 가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무슨 의문과 무슨 의문? 자음 의문과 모음 의문. 자음 의문이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음 의문은요? 아유, 잘했어요. 너를 의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의문의 특징 몇 가지를 좀 먼저 보고 왔어요. 파열음의 삼중체계 설명하시죠.
골덴 바지. 무슨 소리? 예사 소리. 너가 또 뭐가 있죠? 골덴 바지. 무슨 소리? 된 소리. 다시 맨 마지막엔 콜텐 바치. 무슨 소리? 거센 소리. 니들의 공통점은 파열음. 그래서 몇 중체계를 갖는다? 삼중체계를 갖는다. 우리말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별되는 파열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또 두 번째 뭘 봤냐? 우리말 마찰음이 많다, 별로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뭐 하세요? 시옷, 쌍시읒, 히읗 이런 애들이 마찰음이었다. 그래서 스스흐 이들이 마찰의 방식이었구나 확인했어요.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 한번 해보시죠. 뭐 생각나는 게 있어줘야 해. 난 이걸 떠올리든가 뭔가 떠올라줘야 해요. 우리말 음절 끝 받침 자리에 오면 제 음가대로 소리 난다. 안 난다. 대표음 몇 개로? 7개 불러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소리가 난다. 니들을 우리가 살짝 봤고요. 구경만 했어요. 두음 법칙. 일단 얘가 나와줘야죠. 무슨 어? 한자어.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뭐 싫어한다? 리을, 니은 싫어. 모음 조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 뭐죠? 아야요요요. 네가 조화롭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밝고 환하고 작고 귀여운 건 양성, 음성? 양성. 무겁고 더럽고 둔탁하고 어두운 느낌은 누구? 음성까지 봤고요. 단모음의 수가 10개다. 오늘 자세한 설명 안 했어요. 음상의 차이로 어감, 말의 느낌이 달라진다. OX. 자음에 의한 음상, 모음에 의한 음상, 관용사에 의한 음상까지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29페이지 우리말 어휘의 특징 한번 구경 갑시다. 오른쪽 위에 더 알고 가기는 우리말 모음에 대한 그리고 자음에 대한 기타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짝 표시하고 갈까요? 오, 우 양성, 음성 설명한 밑에 보시면 기역, 쌍기역, 키읔 란에 자, 그 옆으로 가시면 예사소리라는 설명이 다시 시작하는 칸이 있죠? 자, 그 칸 맨 마지막 칸에 골덴 바지까지는 여러분이 오늘 보셨고 거기 시옷의 동그라미 한번 이 시옷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예사소리라고 불러요. 다만 너는 삼중체계에 들어가는 녀석이 아니라서 우리가 앞서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안 올림 된소리, 즉 된소리에도 꼴, 땐, 빠찌, 싸, 쌍시옷의 동그라미 한 번. 그러니까 우리말의 된소리는 꼴, 땐, 빠찌, 싸 5가지가 있는 거. 다만 시옷이 파열음이 아니어서 역시 언급이 안 된 거고 다만 거센 소리는 컬, 텐, 파치 이 4가지가 있다는 설명. 뒤에 가면 추가해서 다시 또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예사소리에 시옷이 또 있었구나. 된소리에 쌍시옷이 또 있었구나. 정도 확인. 자, 어휘의 특징 내려갈게요. 괄호 1번. 자, 밑줄 합시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또 삼중체계야. 어휘에도 삼중체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삼중체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우리말은 사실 순우리말, 이 고유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말이 많죠?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한자어가 제일 많습니다. 한자어가 제일 많고 외래어도 꽤 많고 고유어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다만 동글뱅이 1번 고유어 동그라미. 이 고유어는 주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감각어, 상징어 많다. 감각어, 상징어 몇 줄 아시죠? 감각이 뭐예요? 그냥 밑줄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얘는 뭐 하는 도구라고요? 정신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감각어가 뭐죠? 감각.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각이 있으십니까? 시각, 그쵸?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게 감각이에요. 우리말에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했어. 영어로는 그냥 옐로우면 게임 끝나요. 뭐 다크 뭐 이런 말을 붙일 수는 있겠으나 옐로우인데 우리말은 누르스름하다, 누르릭죽죽하다. 비표준어까지 하지면 엄청난 노랗다에 대한 표현이 있죠. 우리말은 감각어가 매우 발달했어요. 상징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소리를 상징한 말을 뭐라고 부를 거게요? 의성어. 그치? 모습을 상징한 말을 의태어. 오른쪽 날개 가운데 표 밑에 오시면 의성어, 의태어가 상징어구나. 소리 상징, 의성. 모습 혹은 움직임 상징하면 의태어 확인하시죠. 그래서 우리말은 감각어, 상징어, 특히 무슨 어가? 고유어가 발달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노벨 문학상 받기 쉽지 않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힘들어요. 여러분 번역해 주세요. 사뿐히 들여밟고, 들여 번역해 주시죠.
참 다른 나라 말로 바꾸기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제 생각엔 노벨 문학상을 받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영어가 짧은 건가요? 이런 눈빛인데. 자, 2번 갑시다. 한자어 동그라미 한번. 자, 한자어는 기원전 3세기경 주로 왔다고 추정돼요. 그 이후로 계속 쭉 많이 유입되죠. 둘째 줄 끝에 가시면 어휘를 풍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단점은 블라블라 이것만 두시고. 세 번째 외래어 동그라미 한번. 우리 외래어 그러면 영어권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이민족의 침범이 있었죠. 그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남은 말들은 다 외래어. 그래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만주어, 일본어, 서양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들은 둘째 줄 마치 고유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질문합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같은 말이다. X죠. 외래어는 누구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외국어는요?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럼 네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치, 훌륭하십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너는 외래어예요? 외국어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저는 굉장히 사람이 센시티브하고요. 좀 센서블하고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재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외래어 썼어요? 외국어 썼어요? 외국어를 많이 쓰니까 지읒 시옷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즉 너는 대체할 다른 말이 있으면 무슨 외국어. 그 말을 대체할 다른 말이 없어요. 선생님 텔레비전 바보상자 써요? 평상시에? 나는 바보상자를 하루에 2시간씩 보면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이? 안 쓰잖아요. 사실은 그 말을 대체할 말이 우리말이 없어요. 라디오를 대체할 말이 없잖아. 이런 말들을 뭐라고 한다고? 외래어. 마치 우리말처럼 쓰이게 된 말. 그래서 외래어와 외국어는 달라요. 뒤에 또 나옵니다. 다시 오늘 어휘의 3중 체계. 네가 중요하구나. 우리말 어휘 어떻게 3중 체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두 번째, 대가족 생활로 친척관계가 중요해서 당연하지 물결 친족관계 어휘가 매우 발달했어요. 여러분 번역하시죠? 큰어머니, 큰엄마, 언트. 작은어머니, 작은엄마, 언트. 이모, 언트, 고모, 언트. 우린 왜 다 달라요? 친족관계가 발달해서. 그래서 우리말 어휘에 이런 말들이 많다. 친족관계 어휘가 많다. 세 번째, 유교문화 몇 줄 한번. 상하관계 밑줄 높임말 동그라미.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상하관계 중시하는 높임말 어휘 등이 매우 발달했대요. 그래서 밥에 대해서 높여주시죠. 진지. 집에 대해서 높여주시죠. 진지. 선생님 진지 자체가 높임말이에요. 잘했어요. 집에 대해서 높여주시죠. 댁. 여러분은 방금 7급 문제를 풀었어. 7급 문제 뭐가 나왔냐면 집. 네가 높임 표현이니 아니니 물었어. 근데 우리는 시험장이니까 그게 초점이 아니라 다른 데가 초점인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집을 높이면 뭐가 돼요? 댁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높임말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도 살짝 좀 주의를 해서 봐둬야겠어요. 네 번째, 자음과 모음의 음상을 통해서 소리나 동작 형태를 묘사하는 동그라미 상징어. 떠오르는 상징어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의성어, 의태어. 똑같은 얘기. 상징어가 매우 발달했다. 어휘의 특징으로도 등장한 거고. 5번에 살짝 무의 한번. 한국어에는 성의 구분이 없다. 자, 단순하게 우리말에 그녀라는 말이 만들어낸 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설명이 이런 예가 나오죠. 독일어나 프랑스에는 명사마다 남성성, 여성성에 붙는 말이 있다며. 근데 우리말은 명사마다 이런 명칭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우리는 다 각각의 낱말에 객관적인 표현으로 존재하고 이런 말들을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성의 구분이 없다는 게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그런 말이 없다 자체가 아니구나 정도 읽어두시면 됩니다. 네가 우리말 어휘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건 너구나. 몇 중 체계? 어휘의 3중 체계. 뭐가 있네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말엔 높임말 매우 발달했다. OX. 우리말의 높임말이 발달한 것은 의문의 특징이다. X지. 넌 무슨 특징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어휘의 특징. 그래서 얘네들을 막 섞어놓고 묻는 경우도 있었음. 마지막 특징 보러 가죠. 30페이지 넘기시면 여섯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 등의 2차적인, 물결 아시죠? 2차적인 조어법. 이게 1차가 되면 완전 다른 말이 됩니다. 2차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말을 합쳐서 영어로는 분명히 hand라고 불러요.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손이라고 불러요. 얘 이름 뭐죠? 손가락. 그죠? 얘 이름 뭐죠? 손목. 그럼 영어에도 관련된 말, 얘는 반드시 핸드가 들어가. 그죠? 얘는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finger. 핸드가 이미 사라져. 근데 우리는 이 손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미 만들어진 말, 1차적으로 만들어진 말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많은 말을 만들어냈는데 걔를 뭐라고 설명했네요? 2차적인 조어법, 낱말을 만드는 어떤 능력이 발달했다.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어휘의 특징은 암기하지 마세요. 다만 3번 문법의 특징 별표 한번.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가 이제 전체 문법의 특징이니까 조금 주의하자. 그 뜻입니다. 괄호 1번 또 나왔어. 형광펜 첨가어. 그럼 또 어디도 형광펜 할 거네요. 교차거. 뭐와 뭐가 중요하게요? 조사와 어미. 그치? 조사와 어미. 기억나니? 조사는 뭐였고 어미는 뭐였게요? 그렇지. 잘한다. 또. 끝이야. 더 있어야 되는데. 조사는 너를 떼어내고 남아있는 너를 뭐 할 수 있다? 혼자 쓸 수 있다. 어미는 너를 떼어내고 남은 너를 혼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또 차이점은 생략이 가능한 건 어느 쪽이다? 조사. 누구는 생략이 힘들다. 어미는 생략이 힘들다까지 얘기하셔야 해요. and 거의 공식이 또 나왔어. 오늘 두 번째 공식. 오늘 첫 번째 공식은 유정명사에게 무정명사에. 두 번째 공식 반드시 암기. 다른 색깔. 지금 쓰고 있는 펜 말고 다른 색깔 펜으로 체연의 조사. 체연의 조사. 뭐 밑줄을 하든 네모를 하든 네 맘대로 하세요. and 2번 어간의 어미. 어간의 어미. 다시.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공식이에요. 체연 뒤에 뭐라고요? 조사. 그 다음 뭐라고? 어간의 어미. 다시 뭐라고요? 체연의 조사. 그럼 조사 앞에 있는 애는 누구게? 체연. 그 다음 뭐라고요? 공식 두 번째 어간의 어미. 그럼 어미 앞에 있는 녀석은 뭐게요? 어간이 됩니다. 질문합시다. 우리말에 아주 특이한 애들이 많습니다. 아주 특이한 애들이 많은데 생긴 모양이 똑같은데 이제 하는 역할이 달라져서 문제가 되는 녀석이 많아요. 지금은 듣는 거니까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가듯이 이랬단 말이지. 구름에 달 가듯이. 너 사전에 뭐라고 찾을 거게요? 가듯이로 찾으면 이런 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지금 우리는 사전 찾는 연습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가듯이 너는 영어의 go의 뜻이죠. 사전에 뭐라고 찾아야 되느냐? 가다로 찾을 거야. 자, 여러분은 오늘 배웠어요. 이 듯이의 정체를 설명하세요. 넌 누구게요? 어미. 그치? 그럼 네 앞에 있는 너의 이름 뭐게요? 어간. 어간의 어미는 반드시 붙여 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또 해볼게요. 자, 가는 듯이 했다고 합시다. 또 사전에 뭐라고 찾는다고요? 가다로 찾을 거죠. 너는 다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냐면 는이라는 녀석이 들어와 있어. 그럼 이 듯이라는 녀석은 어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넌 새로운 애야. 그래서 우린 나중에 너를 의존 명사 이렇게 공부하게 돼. 그게 뭐야? 너뿐 먹을 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도 들어둘게요. 자, 뿐 앞에 있는 너의 정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그죠? 근데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철수인데 너라고 부르는 대신한 명사, 대명사. 너를 생략해도 너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돼. 이때 너의 껌딱지 이름을 밝히세요. 조사. 넌 누구? 체연. 그래서 체연 뒤에 조사. 이렇게 갈 거고요. 먹을 뿐. 자, 너의 정체를 따집시다. 너 조사다. 아니다. 그쵸? 조사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전에 뭐라고 찾을 거니까. 다로 찾을 거죠? 그럼 을의 정체를 밝히세요. 어미. 훌륭하십니다. 누구 뒤에 누구? 어간 뒤에 어미. 그럼 넌 도대체 뭐니? 넌 새로운 녀석입니다. 체연이 아니니까 조사가 아니야. 우린 나중에 너를 의존명사라고 부를 거야. 지금 뭔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감은 오죠.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다룰 거야. 지금은 그냥 한번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외워야 할 공식. 누구 뒤에 누구? 체연 뒤에 조사. 누구 뒤에 누구? 어간 뒤에 어미. 아주 중요한 공식. 너를 꼭 기억해야 해. 다시요. 누구 뒤에 누구라고요? 체연 뒤에 조사. 어간 뒤에
어미 붙였습니다. 두 개 다 붙여 쓰는 공식이에요. 반드시 기억하기. 자, 두 번째,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문장 성분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말 100% 공식이 있어. 형광펜 수식어, 피수식어. 형광펜 수식어, 피수식어. 자, 오늘 세 번째 공식이에요. 수식어, 피수식어. 반드시 암기. 수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식, 장식한다는 뜻이야. 장식한다는 말은 꾸며준다는 뜻이죠. 당했어요 라는 뜻이죠. 꾸밈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질문합시다. 예쁜 회원이라고 써요. 회원 예쁜이라고 쓰실 거예요. 예쁜 회원, 감사합니다. 이 진실을 인정하신 거죠. 뭐야, 솔직히. 그죠? 너는 누가 누구를 꾸며줘요? 예쁜이 회원을 꾸며줘. 너를 이름 뭐라고 부른 거? 수식어. 널 뭐라고? 피수식어. 가다 빨리예요. 빨리 가다가 일반적이에요. 빨리 가다가 일반적이야. 항상 네가 앞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 너를 뭐라고 부른 거네? 수식어. 너를요, 피수식어. 우리말 100% 공식. 누구 앞에 누구? 피수식어 앞에 수식어. 누구 뒤에 누구?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 기내가 뒤에 와요. 100% 공식. 서울시 기출이기도 하죠. 너는 예외가 없습니다.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제 여러분은 공부하다가 이게 예외예요. 이 말이 엄청 짜증날 거예요. 우리가 예외를 공부하거든. 원칙이 나와요. 그 원칙 뒤에 예외가 막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원칙은 개념만 암기해요. 그 다음 누구 외울 거예요? 예외를 외워. 그럼 예외가 아닌 애는 다 뭐에 들어가는 거게? 원칙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외예요. 그럼 이제 그 순간 막 이제 미간이 이렇게 막 찌그러지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누가 더 성실한 사람인지 확인해요. 많은 지식을 차근차근 암기 앉아. 그래서 시험이 정확한 잣대가 딱 그래요. 딱 뭐랑 느낌 비슷하냐면 여러분 학교다닐 때 내신이랑 좀 느낌 좀 비슷해요. 근데 내신하고 문제가 유형이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 또 약간 달라. 우리만의 독특한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능하고도 완전 다르고 그렇다고 내신하고 완전 똑같지도 않고 아주 독특한 유형. 그럼 KBS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이랑 비슷한가요? 걔하고도 또 다르죠. 어디 그 어딘가에 마의 삼각지대에 들어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의 독특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 자, 우리 주어, 목적, 서술어 그리고 수식어, 피수식어까지 봤어요. 왼쪽 날개 하나 더 확인하죠. 우리말은 서술어가 일반적으로 문장에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와요. 조선말은 정말 끝까지 들어봐야 해. 중요한 서술어가 뒤에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그렇다 보니 우리말 특징, 서술어가 문장의 뒤에 위치하면 집중력은 올라가요. 다만 그 사람 상대방 의견에 대해 반박할 시간이 부족해. 그 얘기를 판단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이제 카페에 가면 왜 사랑하는 남녀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위치를 보면, 자세를 보면 이 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남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 이 그림 완전 잘 그렸다, 그쵸?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비비고 이렇게 꼬면서 내가 오빠를 계속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오빠랑 지금 만나면 안 돼요. 공부하라고 9급 붙은 다음에 만나라 그래서 내가 오빠랑 헤어져야 하지만 그런데 또 오빠랑 헤어지고 나면 또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듣고 있는 오빠의 분노 게이지가 콩콩콩콩콩콩. 무슨 력은 매우 높아요? 집중력은 매우 높아. 근데 얘 말의 결과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얘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 얘 말의 마지막 결과에 대한 뭐가 떨어져요? 판단력이 떨어져. 그 얘기. 근데 영어는 다르죠. 토론할 때 특별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토론할 때 I agree, that, blah, blah. 우린 그 that 이하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미 어그리 한다 했으니까 내가 디스어그리 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말할 내용을 생각하면 되지. 안 들으니까 뭔 떨어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안 듣는 동안 생각할 거니까 뭔 올라가겠네. 판단력은 올라간다. 서술어의 위치에 따른 특성 너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은 서술어가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와요. 중요한 서술어가 뒤에 와요. 듣는 사람의 뭐가 높아져요? 집중력. 다만 뭐가 떨어져서 문제예요? 판단력. 영어는 서술어가 앞에 오는 경향이 많대. 그래서 뭔 떨어지지만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판단력은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 세 번째, 어수는 비교적 자유롭다. 읽어만 두시고 두 줄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장 성분은 격조사에 의해 결정. 자, 밑줄 한번 하시죠. 문장 성분은 격조사에 의해 결정. 격조사 동그라미 한번. 우리말에 조사의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그래서 얘는 격조사라는 말을 썼어. 질문합시다. 주격조사 붙이면 문장 성분 뭐 될 거게? 주어 됩니다. 목적격 조사 붙으면 문장 성분 뭐 될 거게요? 목적어 됩니다. 서술격 조사 붙으면 문장 성분 뭐 될 거게요? 서술어. 그럼 뭘 외워야 되네? 조사를 외우면 게임 끝나지. 그치? 우리말 대표적인 주격조사가 이가입니다. 철수가의 문장 성분은 주어. 사람이의 문장 성분은 주어. 우리말 대표적인 목적격 조사가 을을입니다. 사람을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 빵을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 우리말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조사와 어미. 무슨 어라고 배우셨어요? 효차거, 첨가어. 뭐가 중요하다고요? 조사와 어미. 문법에 조사와 어미가 반 이상이에요. 시험 문제에도 문법에서 조사와 어미의 비중이 아주 높아. 지금은 조사가 중요하구나. 격조사, 문장성분 정도 읽어두세요. 네 번째, 높임법 동그라미 한번. 사실 동그라미만 안 되고 별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외울 거라서 동그라미 했어요. 우리말 높임법의 종류가 표에 크게 세 가지죠. 이름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무슨 높임? 주체 높임. 두 번째 객체 높임. 세 번째 상대 높임. 옆에다가 100% 이렇게 쓰시죠. 매해 시험에 나와. 매해 시험에 나와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렬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매해 시험에 나오는 범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거의 심화반 수준으로 공부할 거예요. 높임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대. 이름이나 읽어둡시다.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다섯 번째, 단어 형성법이 발달한 것도 문법의 특징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단어 중에 용언이란 녀석, 문장을 끝내는 서술어 역할을 하거든요. 그 용언의 형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의 특징으로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거. 바로 6번,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뭐가 매우 발달했다. 보조사, 보조용언. 보조사 뭐의 종류예요? 조사의 종류. 그치? 보조 용언은 용언의 종류. 우리말 용언은 또 뭐야? 자, 용언. 오늘 마지막 시간에 너 하나 보고 갑시다. 우리말에 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용하는 말이 뭐야? 뒤에 가면 다시 공부할 건데 미리 가요. 너는 사용한다 그 뜻이에요. 사용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사용한다는 건 뭐냐? 네가 화로회야.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여. 우리말에 활용하는 말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배웠어. 활용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네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 질문합시다. 철수라는 사람이 있어. 얘는 기분 좋으면 철수고 기분 나쁘면 철수와. 기분이 완전 안 좋으면 철호. 이렇게 이름이 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제 이름이 고혜원이에요. 아시죠? 제가 기분 좋으면 해운, 기분 나쁘면 해선, 기분 아주 안 좋으면 해진 이렇게 이름 바꿔요. 그쵸?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기분이 별로여도, 완전 많이 좋을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니들은 활용해요? 활용하지 않아요? 활용하지 않는 말이야. 그쵸? 내가 기분 좋을 때 먹는 건 밥이고 기분 더러울 때 먹는 건 법이야. 그쵸? 활용하지 않아. 다른 말이지. 별개의 말입니다. 근데 얘는요. 먹다로만 쓴다. X죠. 여러분 아까 배웠잖아요. 자, 활용하세요. 시작. 닭꼬치요. 움직이잖아. 먹다, 먹고, 먹지. 명령하시죠. 먹어 혹은 먹어라. 렛츠. 청이문 만들어주세요. 먹자. 누가 움직이느냐? 이 자리가 움직여. 이 자리의 이름이 뭐였죠? 어미. 그치? 어미. 이 앞자리 이름이 뭐였죠? 어간. 그치? 어간 뒤에 어미. 공식도 배웠죠? 어미가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살아서 꿈틀꿈틀 활용한다고 해. 그렇게 꿈틀꿈틀 활용하는 말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말의 용언은 끝자리가 뭐가 와야 되네? 다가 와야 해. 이미 배웠어요. 동작이면 뭐라고 할 거게? 동사. 동작이 아니면 형용사. 우리말에 활용하는 녀석 오늘 두 가지를 배우고 갑니다. 니들을 살아서 꿈틀꿈틀 활용한다 라고 하고 용언이라고 하는데 니들의 공통점은 사전에 찾을 때 다로 끝나는 말이란 뜻이 되고 즉 어간과 의미로 구성됐다는 얘기고 동작이면 뭐라고? 동사. 동작이 안 되면 형용사. 니들의 공통점은 사전에 뭐라고 찾아요?
다. 영어에도 기본형이 있죠? went의 기본형이 뭐예요? 그것만 외우면 안 돼. 먹고의 기본형이 뭐예요? 먹다. 예쁘냐? 기본형이 뭐예요? 예쁘다. 우리말에도 기본형이 있어. 다로 끝나는 말은 반드시 다자리 앞과 다자리로 나뉘겠죠? 다자리를 뭐라고 부를 거게요? 어간. 다자리 앞을 어간. 다자리는 어미라고 부르겠지. 어간과 어미 반드시 붙여 쓰고 이와 같이 어미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활용. 이런 말을 뭐라고? 용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동사, 형용사. 뒤에 품사 가서 할 내용인데 이 말이 중간중간 계속 반복돼서 미리 해버렸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정리. 우리말에 다로 끝나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더 유식한 말로 기본형이 다를 이루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동작이면 뭐라고? 동사. 동작이 아니면 형용사. 그런데 이 다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다자리 앞과 뒤로 나눴죠. 이 레인의 이름을 뭐라고? 어간. 다자리를 어미. 어간 뒤에 어미. 공식도 외웠고 얘네들은 다자리가 끊임없이 움직인다. 유식한 말로 뭐 한다? 활용. 이런 말을 뭐라고 부른다? 용언. 그럼 용언에는 반드시 뭐가 있네요? 어미가 있겠지.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갔다가 온 거예요. 자, 우리말에 보조 용언, 즉 용언,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의 특징은 다 어미가 있어. 무엇의 발달? 어미의 발달. 조사, 어미의 발달이 우리 문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즉, 괄호 6번은 결국은 조사, 어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보조사라는 녀석과 보조 용언이라는 녀석을 뒤에서 공부하게 된다라는 얘기. 31페이지 괄호 7번 주어 목적어 생략되는 경우가 매우 많죠. 주어 목적어 묶으시고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조금 전에 살짝 봤죠. 주격조사 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 붙으면 목적어. 대화를 보시죠. 가영아, 자 어제 네가 먹었다며? 목적어가 이미 생략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다면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나영이는 더 대단하죠? 응 먹었어. 서술어밖에 없습니다. 주어 목적어를 얼마든지 생략하고 말할 수 있다. 괄호 8번 연결 어미, 어미의 밑줄 전성 어미, 어미의 밑줄 접속 조사. 계속해서 뭐 나와요? 어미와 조사. 아, 누가 누구 중요하구나. 어미와 조사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말에 어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조사에도 오늘 지금 살짝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다 구경한 셈입니다. 물론 내용은 아직 안 배웠어요. 9번째 겹문장 밑줄 아시죠? 주어가 있다라 밑줄 아시죠? 영어에는 주어가 연거푸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I, she, I, he 이런 문장이 없죠. 근데 우리말엔 주어가 연거푸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 명사절 보시면 농부들이 이의 세모 한 번, 비가 가의 세모 한 번. 이가가 대표적인 우리말 주격조사인데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바라다 기다리다 얼마든지 우리말에는 주어가 연거푸 올 수 있어요. 지금은 겹문장 안 배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만 이거 한 가지. 우리말엔 주어가 있다라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어가 두 번 등장하는 문장이 가능하다입니다. 우리말 문법의 특징 다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에 한 의문의 특징, 어휘의 특징, 문법의 특징은 지금 암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 눈도장을 한번 찍은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친하게 지낼 녀석들과 인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내용은 첫 번째 뭐 복습할까요? 언어의 기능 복습하셔야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공부할까요? 여러 가지 관계를 배웠죠. 언어와 뭐가 관계 있다? 사고가 관계다. 또 언어와 사회가 관계다. 또 언어와 문화가 관계 있다. 그래서 앞쪽 먼저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의 특징, 어휘의 특징, 여러 가지 앞에서 했던 의문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지 연결하는 정도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책 3권을 저와 함께 보시죠. 죄송합니다. 2권 저와 함께 보시죠. 자, 2권에 펼치시면 머리말이 나와요.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여러분. 이제 넘기시면 이 책을 활용하신 여러 가지 방식 매뉴얼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목차가 등장합니다. 제1편 어휘, 그래서 주제별 어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속담 및 관용구 오른쪽 오시면 제2편 한자, 그래서 한자 이해, 한자어와 한자성어가 들어있고 3번에 한문의 이해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7이라고 쓰시죠. 숫자로.
한문은 9급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저 7급만 한문이 시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인문반에서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다룰 거냐? 심화반 가서 조금 해요. 근데 심화반 가도 완벽히 다 샅샅이 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중1부터 고3까지의 문법, 비문학, 한자, 문학 이런 것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심화반에 오셔도 완전히 달달달 훑지는 못하고 제가 대신 심화반에 오면 스터디 짜드리고 저랑 격주로 스터디 모임을 같이 하고 세 번째로 매일매일 스터디하는 2권에 대한 자료가 다시 나가요. 다만 우리 기본반은 이것까지 다 해버리면 국어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발을 담그는 다만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녀석은 여기서도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자, 맨 마지막에 부록이라고 돼 있죠. 원래 2016년 책엔 없던 곳이에요. 없었어요. 2017년에 새로 제가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집어넣은 범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나눴죠. 필수 60일, 심화 60일. 우리 인문반은 어디 할 거게요? 필수 60일을 먼저 합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책 25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첫 주에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봐갈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어휘 시험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매주 나가는 단어장이 있죠. 그 단어장은 그 내용은 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서 암기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규범과 관련된 어휘들을 미리 당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측면이 한 측면이 있고 고유어 중에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채하지 않는 범위 중에서 미리 당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한자성어도 겹치지 않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분량대로 나아가시되 얘도 병행해서 데이 1, 데이 2 병행하는 거. 선생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한 그릇 드시고 배부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두 그릇 갑자기 찔리네요. 먹어도 배가 채 안 부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비중은 일단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드려요. 근데 여러분은 외우실 때 선생님 저는 너무 버거워요. 어휘가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름으로 정하세요. 난 하루에 이 중에 이만큼만 외우겠어. 난 하루에 이만큼만 외우겠어. 스스로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을 만드셔서 꼭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여러분 영어 단어 얼마나 열심히 외우세요? 막 깜지도 쓰시면서 막 외우잖아요. 왜 국어는 그렇게 안 외우세요? 알 수 없어. 어디서 나올지. 그러니까 꾸준히 암기해 가시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몇 개 표시는 해드립니다. 250페이지 오시죠. 표시해드리는 어휘들은 기출되었거나 기출되리라고 가장 예상되는 녀석들 중심으로 제가 표시해드려요. 물론 시험은 표시해 드린 애들 중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 먼저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250페이지 데이 1부터 가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째 줄 형합펜 사달. 어떤 탈이 나는 걸 사단이 나다라고 해요. 사달이 나다라고 해요. 사달이 나다. 탈로 외우세요. 탈이야. 탄이 아니야. 사탄 아니고 사달, 서탈, 사달이 나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사달, 달의 동그라미 한 번. 자, 맨 마지막 한양다짐 형광펜 하시죠. 일이 잘 안 되면 목을 베는 형벌도 받겠어. 내 목을 내놓겠어 하는 다짐을 한양다짐. 자, 밑에 한자어 중에 노골 형광펜. 너 원래 이름이 이슬로 짭니다. 몇 번째 글자라서? 첫 번째 글자라서 노골. 여러분 좋아하는 참이슬 할 때 그 녀석이죠. 근데 너의 뜻에 드러나게 하다, 드러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뼈를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숨김없이 드러내다. 그래서 뼈골자도 쓰였구나. 또 확인하기. 맨 마지막 한자 성어 중에서 가운데 형광펜 경전하사. 고래 경자죠. 싸움 전자, 새우하자, 주구사자. 누구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졌구나. 즉 강자 사이에서 약자가 희생당함. 25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두 번째 형광펜 구어박다. 너는 한 곳에서 꼼짝 못하고 지내다. 밑에 한자어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형광펜 폄하. 폄자 정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도금이 어렵죠. 밑에 성어 끝에서 두 번째 형광펜 천려일득. 1000번.
1000번을 생각해서 일득 하나를 얻었어. 너의 초점은 동그라미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이 생각하면 하나는 건져낼 수 있더라. 252페이지. 자, 고유어 하나, 둘, 셋. 끝에서 세 번째. 형광펜 잔인하다. 너무 참혹해서 봐줄 수가 없다. 한자어 중에서 하나, 두 번째. 형광펜 해후. 일단 도금 읽는 연습하시고 너의 뜻은 물결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는 걸 해후. 어제도 만난 내 친구를 해후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방금 기출문제를 풀었어. 해후. 뜻 알아두기.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경우. 끝에서 두 번째. 자, 한자성어 호사다마. 좋은 일엔 마가 많이 껴.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려고 방해되는 일이 많더라 할 때 호사다마. 오른쪽 25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형광펜 마뜩하다. 자, 마뜩하다는 마음에 들다. 너의 반대말이 마뜩잖다. 마뜩하지 아니하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엄마가 너를 마뜩하게 생각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엄마가 너를 마뜩잖게 생각해. 안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자, 한자어 하나, 둘, 세 번째. 호오 밑줄 하시고 오 동그라미. 너 원래 이름이 악할 악인 할 때 악자죠. 근데 네가 미워할 오도 돼서 호오라고 읽었구나. 확인. 한자성어 맨 마지막 토진간담. 토하다 진 다하다 간담. 간과 쓸개를 즉 숨김없이 다 말하다 밑줄 하시고 넘길게요. 자, 254페이지 맨 위에 가멸다. 형광펜 부족하다 넉넉하다. 넉넉하다. 가멸다. 부족하다. 넉넉하다. 넉넉하다. 7급 기출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형광펜 할일없다. 너는 할 띄고 일 띄고 없다. 그 녀석이 아니에요. 붙여 쓰는 하나의 낱말 할일없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한자성어 끝에서 두 번째 형광펜 양약 고구. 양약 좋은 약은 고구. 입에 쓰더라. 듣기 좋은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넌 우리 몸에 이로워요, 이롭지 않아? 이롭지 않아. 귀에 거슬리는 말이 훨씬 우리에게 이롭더라. 짝꿍이 되기도 합니다. 25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나무새, 남, 다른 사람에게 우새. 비웃음, 조롱을 받게 되다라는 말로 밑에 나무새스럽다, 우새스럽다, 남새스럽다까지 확인하기. 밑에 다직해야, 너는 기껏해야 라는 뜻이 되고요. 한자어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주무, 형광펜. 나중에 우리 뒤에서 기미독립선언서 공부할 때 다시 나오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너는 억다, 묵다 라는 뜻의 한자인데 완벽히 하다, 준비하다의 뜻이 들어있어요. 자, 넘길게요. 25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형광펜 궁따다. 스치미 떼고 딴소리하다. 맨 마지막 한결 형광펜 반나절이라는 뜻이 돼요. 자, 한자어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과욕 밑줄하시고 과 동그라미. 이 과자는 지나다라는 뜻이 있죠.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하죠. 근데 이 지나다 뜻에는 잘못, 과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 과오를 저지르다 할 때도 너를 씁니다. 요 한자의 동그라미 한번. 앤드 밑에 한자 성어 중에서 첫 번째 맹인 직문. 맹,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직문, 문을 직 바로 찾았어. 즉 물결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치에 들어맞는 일을 한번 했어. 너를 맹자 직문이란 말을 쓴다. 너 7급 기출이기도 하죠.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 제일 싫어하는 어휘에 밑줄을 치는 순간 얼굴이 그쵸? 못씹은 표정이 되셨어요, 여러분. 꾸준히. 제가 권하기는 사실은 많이 외우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고유어 5개, 한자어 5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고유어 5개, 한자어 5개. 점심이 비는데요. 점심 드시고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셔서 꾸준히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물론 한자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 나 한자를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른다. 나 한자는 정말 짜증 그 자체다 하시는 분을 위해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잡을게요. 제일 좋은 책은 사실 마법천자문이 좋아요. 그쵸? 그거 보다 보면 만화 재밌게 막 넘어가고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고 그냥 부담이 없거든요. 바람풍 그러면 막 벼락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한테 날려주거든.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공부가 되는데
시리즈가 매우 길어요. 이거 다 보려면 천년만년 언제 이걸 다 보고 언제 이걸 다 외울 거야. 그래서 고혜원이 쓴 책이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책 한자의 달인. 무슨 책이냐면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한자는 무작정 외우면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내일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오늘 시간만 그냥 열라 거기다 사용한 거죠. 공부는 효과가 있어야 해요. 한자의 근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마치 그림처럼 외우시게 도와드립니다. 다 들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막 얼굴 빨개지겠는데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왜? 시험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거니까. 여러분 중에 한자에 정말 나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한자 수업 안 해요? 해요. 제가 올해 7월부터 이제 아침 특강을 열거든요. 매일 아침 특강을 해요. 7월은 문법, 테마별로 이어갑니다. 8월은 비문화, 9월은 한자, 9월에 한자가 와요. 근데 한자는 하루라도 미리 하는 게 유리해요. 한 글자라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한자랑 난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미리 더불어 우리 온라인 수강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강 수강생들에게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7, 8, 9, 10 여러분에게 정말 유의미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첫 주 괜찮았죠 여러분? 저랑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